젊은 올림픽 수영 선수가 바다에서 일상적인 훈련 수영 중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유일하게 논리적인 설명은 그녀가 익사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4년 후 끊임없는 수색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녀의 아버지가 부표 밑에서 남겨진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바꿀 발견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다가 강민호를 감쌌습니다. 그가 고요한 깊은 곳으로 내려가자 이른 아침 빛이 청록색 물속으로 희미한 빗줄기로 침투하며 아래 바위 해저를 비췄습니다. 그의 다이빙 라이트가 뒤틀린 해초와 모래 더미를 체계적으로 훑으며 그는 숙련된 정확함으로 움직였습니다. 산소통에서 나온 각각의 숨은 수면을 향해 솟구치는 기포의 흐름을 방출했고 이것이 이 수중 세계의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침전물과 부서진 조개 껍질을 헤집으며 수색했습니다. 항상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친숙한 실망감이 그의 가슴에 자리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했으니까요. 이전에 수백 번의 다이빙과 똑같았습니다. 그의 위로 작은 배인 바다 수호자가 완만한 조류를 따라 떠다녔습니다. 그는 초승달만이라고 부르는 작은 해안 마을의 해안선에서 수마일 떨어진 펠리컨 암초 가장자리 근처에 닻을 내렸습니다. 고향, 하지만 정말 고향은 아니었습니다. 미나가 사라진 이후로는요. 4년, 19세의 딸이 이 같은 바다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 4년이 지났습니다. 매일 잠수하며 손이 닿을 수 있는 모든 해저를 수색하며 그녀의 어떤 흔적이든 찾기를 바라며 보낸 4년이었습니다. 강민아는 떠오르는 스타였습니다. 오픈워터 수영 올림픽팀에 막 합격한 선수였죠. 아직 유명인사는 아니었고 그녀의 경기에서 중위권 성적을 거뒀으며 주요 언론의 관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위대함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수영하는 것을 본 모든 이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녀는 이 바다에서 수년간 훈련했고 매일 아침 초승달만 부두에서 펠리컨 암초까지 블루워터 부표를 돌아 다시 돌아오는 같은 경로를 따랐습니다. 왕복 4마일의 도전적인 거리였습니다. 수년 동안 민호는 이 훈련 수영에 그녀와 함께했고 배를 타고 옆에서 따라가며 아버지만이 이해할 수 있는 보호 본능으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사라지기 6개월 전부터 미나는 혼자 수영하겠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저 혼자 해야 해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두에서 기다려주세요. 저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그녀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그녀가 안전하게 해안으로 돌아올 때까지 매 순간 조용히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4년 전 그날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그 뒤따른 정신없는 시간들을 기억했습니다. 해변 구조 당국에 전화하고 수색대를 조직하고 파도 속에서 그녀의 밝은 수영 모자가 떠다니는 것을 발견하기를 기도하며 배에서 해안선을 스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미나도 그녀의 장비도 어떤 흔적도요. 잠수 회사의 주인으로서 민호는 거의 누구보다도 이 바다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류, 숨겨진 암초, 숙련된 수영선수조차도 공영에 처할 수 있는 위험한 지점들을요. 하지만 그의 전문 지식은 딸을 찾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수주간의 수색 후 그와 경찰 모두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나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요. 바다는 때때로 엘리트 수영선수조차도 집어삼킵니다. 하지만 민호는 수색을 멈출 수 없었고 멈추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딸을 찾아 집으로 데려와 적절한 장례를 치러주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그럴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의 외동딸, 그의 자랑, 앞날이 창창했던 재능 있는 소녀. 오늘 무언가가 민호를 평소보다 펠리컨 암초에서 더 멀리 끌어당겼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불안한 본능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이곳에서 뭔가를 놓쳤을지도 모른다는 속삭임이었습니다. 수시간의 수색 끝에 민호는 산소통이 바닥나고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마지못해 그는 수면으로 상승하기 시작했고 긴 잠수 후 그의 관절이 항의했습니다. 그의 머리가 물 밖으로 나왔을 때 그는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멀리 왔다는 것을 걱정스럽게 깨달았습니다. 그의 배는 멀리서 겨우 보일 정도였습니다. 민호는 바다 수호자를 향해 수영하기 시작했고 잠수 장비가 그를 무겁게 했습니다. 수백 야드를 헤엄친 후 근육이 피로로 타오르자 그는 숨을 고르기 위해 멈췄습니다. 그때 그는 근처에 부표를 발견했습니다. 미나가 회전 지점으로 사용했던 블루워터 부표가 아니라 더 멀리 있고 거의 점검되지 않는 다른 부표였습니다. 휴식이 반가워 민호는 부표로 헤엄쳐가 녹슨 금속 프레임을 잡았습니다. 숨을 고르면서 그는 우연히 수면 위로 솟은 구조물을 올려다 봤습니다. 무언가가 부표 중앙에 묶여 있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장치였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민호는 부표의 플랫폼으로 올라갔고 젖은 손이 부식된 금속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장치에 도달하자 그는 조심스럽게 끈을 풀고 손에 든 물체를 살펴봤습니다. 방수 하우징에 담긴 고프로 카메라였습니다. 케이스는 바다와 날씨에 닳았지만 뭔가 이상하게 익숙해 보였습니다. 누군가 이걸 여기 남겨뒀나 봐. 그가 혼잣말을 하며 손에 든 것을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케이스는 표준 고프로 하우징보다 부피가 컸고 더 깊은 수심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고급 모델이었습니다. 민호는 즉시 알아봤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보호를 주장하며 미나를 위해 구입했던 것과 같은 모델이었습니다. 놀라운 우연이네, 그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케이스를 뒤집었을 때 그의 심장이 거의 멈출 뻔했습니다. 뒷면에는 익숙한 스티커가 있었습니다. 작은 파란 돌고래와 그 아래 MN이라는 글자였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아무 카메라나가 아니었습니다. 미나의 카메라였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준 것, 매번 수영할 때마다 가지고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방수 케이스를 열었고 손가락이 걸쇠와 씨름했습니다. 안의 고프로는 손상되지 않았지만 배터리는 완전히 방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장치 위로 손가락을 쓸며 그것을 그녀에게 준 날을 떠올렸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 그녀가 혼자 수영하기 시작했을 때 그가 주장했습니다. 세션을 녹화해. 네, 진전을 보고 싶어. 그녀는 눈을 굴렸지만 미소와 함께 받아들였습니다. 좋아요, 아빠. 그게 아빠를 안심시킨다면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방수 가방에 넣고 새로운 에너지로 배로 헤엄쳐 돌아갔습니다. 그의 잠수 동료인 오랜 친구가 갑판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평소보다 멀리 갔네요, 민호 씨. 친구가 말했습니다. 해가 높아지고 있어요.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민호가 배에 올라가며 대답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그는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것 좀 보세요. 내가 뭘 찾았는지. 친구의 눈이 인식하며 커졌습니다. 저게...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에 덩어리를 넘기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초승달만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항구에 접근하자 민호는 친구에게 감사하고 서둘러 떠나야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친구가 이해하며 그의 어깨를 움켜잡았습니다. 잠수복에서 마른 옷으로 갈아입은 후 민호는 채에 올라탔습니다. 고프로를 손에 꽉 쥐고요. 4년간의 수색 끝에 드디어 그는 무언가를 얻었습니다. 단서, 미나와의 연결고리를요. 이 카메라에 담긴 것이 무엇이든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알아낼 결심이었습니다. 민호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꺼내 박형석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4년 전 미나의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었습니다. 박 형사입니다. 거칠지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호입니다. 그가 흥분으로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뭔가 찾았습니다. 미나의 고프로 카메라요. 그녀의 평소 경로에서 수마일 떨어진 부표에 묶여 있었습니다. 전화선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카메라를 찾으셨다고요? 네, 그리고 그녀가 사라진 날의 영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져가야 합니다. 10분 후에 시작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박 형사가 진심으로 타이밍에 좌절하는 것처럼 대답했습니다. 바로 만날 수 없습니다. 민호의 마음이 가라앉았지만 형사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 맡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의학 기술팀에 당신이 올 거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내용에 접근하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고 증거로 안전하게 보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그리로 가겠습니다. 몇 시간 후면 시간이 날 겁니다. 박이 덧붙였습니다. 그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민호는 갑자기 오후 계획을 떠올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형사님. 사실 저는 자선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전직 프로 다이버들과 선수들과의 동창회 점심 식사요. 친구에게 연설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경찰서에 비상 사태가 있다고 말하고 취소할 수 있지만요. 알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박이 안심시켰습니다. 지금은 카메라만 맡기세요. 법의학 기술자의 평가에 따라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이후에 만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으면서 민호는 대시보드의 시계를 보았습니다. 행사 전까지 아직 몇 시간이 있었습니다. 20분 후 민호는 카메라를 손에 들고 초승달만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의 경찰관이 즉시 그를 알아봤습니다. 강민호 씨,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박 형사님이 미리 연락하셨습니다. 기술연구소로 모시겠습니다. 민호는 컴퓨터와 전문 장비로 가득 찬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30대의 남자가 작업대에서 올려다봤습니다. 강민호 씨시군요. 그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는 김태현입니다. 법의학 기술 분석가입니다. 박 형사님이 당신의 발견에 대해 브리핑해 주셨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근처에 서 있었고 분명히 잠재적 증거 취급을 목격하기 위해 거기 있었습니다. 이 카메라를 해안에서 수마일 떨어진 부표에 묶여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장치를 책상에 놓으며 설명했습니다. 제 딸 미나의 것입니다. 그녀는 올림픽을 위해 훈련하다가 4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기술자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가 있는지 봅시다. 태현은 체계적으로 작업했습니다. 먼저 카메라를 그대로 촬영한 다음
배터리와 메모리 카드를 조심스럽게 제거했습니다. 배터리는 눈에 띄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카드는 온전해 보입니다. 그가 확대경 아래에서 검사하며 말했습니다. 주요 부식은 없습니다. 좋은 징조네요. 그는 메모리 카드를 컴퓨터에 연결된 전문 리더기에 삽입했습니다. 원본 데이터를 보존하기 위해 먼저 법의학 복사본을 만들겠습니다. 파일이 컴퓨터로 전송되는 동안 민호는 긴장하며 뒤에 서 있었습니다. 몇 분 후 태현이 첫 번째 비디오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미나의 얼굴로 가득 찼고 민호의 무릎이 거의 꺾일 뻔했습니다. 그녀는 살아있었고 미소를 짓고 있었으며 젖은 머리가 머리에 붙어 있었고 부표에서 카메라를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테스트, 테스트.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나왔고 바람에 약간 왜곡되었지만 틀림없이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내 훈련을 포착하기 완벽한 장소네. 영상은 그녀가 조심스럽게 고프로를 부표에 고정하고 수영 접근을 녹화하도록 위치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행복해 보였고 활기차 보였으며 민호가 기억하는 그대로였습니다. 다음 클립은 미나가 부표 옆에서 물장구 치며 카메라를 직접 바라보며 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올림픽 훈련 42일째. 그녀가 약간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코치님은 제 지구력이 향상되고 있다고 하시지만 회전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고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때때로 저는 이게 나에게 맞는 것인지 궁금해요. 압박이 너무 심하고 저는 최고 경쟁자들의 수준에 전혀 근접하지 못해요. 만약 경기에 나가게 되더라도 그냥 창피만 당하는 건 아닐까요? 민호의 목이 조여왔습니다. 그는 그녀가 이런 의심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영상이 계속되었고 미나가 여전히 카메라를 향해 말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녀의 주의가 옮겨갔습니다. 그녀가 옆을 보며 놀랐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그녀가 화면 밖에 누군가에게 불렀습니다. 젊은 남자가 화면에 헤엄쳐 들어왔지만 그의 얼굴은 렌즈의 물방울로 부분적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부표에 장착된 카메라 각도는 그들 위에 있었고 그의 머리 위쪽, 눈과 젖은 머리는 보였지만 전체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은 남자가 친근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먼 곳에서 다른 사람을 만날 줄은 몰랐네요. 그냥 훈련 중이에요. 미나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미나예요. 민준입니다. 젊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여기 혼자 이렇게 멀리까지 수영하다니 정말 열심히 함지리지 하시네요. 올림픽을 위해 훈련하고 있어요. 미나가 설명했습니다. 오픈워터 수영이요? 정말요? 놀랍네요. 민준이 진심으로 감탄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유명해질 거예요? 미나가 웃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엘리트 레벨에 새로 들어왔어요. 아직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죠. 글쎄, 제 눈에는 프로처럼 보이는데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저기, 경주할래요? 그냥 재미로요. 저도 대학 때 경쟁했었어요. 좋아요. 미나가 미소 지으며 동의했습니다. 어디까지요? 민준이 먼 랜드마크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돌출부까지 갔다 왔대요. 좋아요. 미나가 고글을 조정하며 말했습니다. 두 수영선수가 화면 밖으로 나갔고 30분 동안 카메라는 바다의 부드러운 움직임만 녹화했습니다. 그러다 멀리서 스피드보트가 나타나 부표에서 멀리 떨어진 화면을 가로질렀습니다. 고프로의 어안 렌즈가 원근을 왜곡시켜 더욱 멀리 떨어져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카메라는 선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회사 로고를 포함하여 보트의 하반부만 포착했습니다. 민호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이미지를 보려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저 로고를 향상시킬 수 있나요? 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비디오를 일시 정지하고 보트를 확대했습니다. 향상에도 불구하고 이미지는 다소 흐릿했지만 로고는 양식화된 파도와 그 아래 텍스트로 충분히 명확했습니다. 익숙해 보이네요. 민호가 중얼거리며 전화를 꺼내 화면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시청했지만 미나는 부표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배터리가 마침내 죽을 때까지 몇 시간 동안 빈 바다를 보여줬습니다. 젊은 남자와의 부분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민호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현이 영상을 되감았고 그들은 상호작용을 다시 보며 민준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를 수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기술자는 대략적인 나이, 머리 색깔, 화면에 보이는 제한된 얼굴 특징에 대해 메모했습니다. 역 이미지 검색을 사용하여 태현은 보트 로고와 일치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오션 엘리트 마린에서 나온 거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수상 스포츠용 보트와 장비를 제공하는 지역 회사입니다. 민호는 갑자기 오늘 이른 시간에 마리나에서 같은 로고가 있는 보트를 본 것을 떠올렸습니다. 이것을 박 형사님께 보여드리고 회사와 이 민준이라는 사람 모두를 조사하기 시작하겠습니다. 태현이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영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을 기반으로 남자의 스케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속에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알려주세요. 그는 시계를 보고 행사에 가야 할 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가야 하는데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차로 걸어 나오면서 민호의 마음은 가능성들로 가득 찼습니다. 4년 동안 아무것도 없다가 드디어 확실한 것 단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스포츠 클럽 센터는 민호가 도착했을 때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올림픽 배너가 행사장 벽을 장식했고 인접한 수영장의 염소 냄새가 공기에 스며들었습니다. 같은 티셔츠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손님들을 안내했고 방 앞쪽에 작은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행사 주최자가 민호를 발견하고 서둘러 다가왔습니다. 강민호 씨,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25분 후에 순서예요. 아슬아슬하게 와서 죄송합니다. 민호가 그녀를 따라 무대 뒤로 가며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바쁘신 분이라는 걸 이해합니다. 그녀가 그에게 앉으라고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에 외모를 빠르게 손질할게요. 준비는 최소한이었습니다. 무대 조명이 그를 희게 만들지 않도록 충분히만 했습니다. 이것은 텔레비전 출연이 아니라 커뮤니티 행사였습니다. 민호는 몇 주 전에 준비했던 연설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마음은 계속 고프로 영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미나의 목소리, 그렇게 분명하고 생기 넘치던 목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나타난 미스터리한 민준. 5분 남았습니다. 강민호 씨. 주최자가 물 한 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되자 민호는 무대에 올라 정중한 박수를 받았습니다. 청중은 대부분 전직 선수들, 코치들, 지역 수영 커뮤니티 후원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미나의 실종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역적 비극이었지만 전국적인 이야기로 발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식 서사는 단독 훈련 중 비극적인 익사사고로 정리되었습니다. 슬프게도 숙련된 오픈워터 수영선수들 사이에서도 드물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민호는
목을 가다듬고 수상 안전과 젊은 선수들을 지원하는 것에 중요성에 대한 준비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회복력과 결단력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의 딸이 구현했던 자질들이었습니다. 청중은 귀에 깊게 듣고 적절한 순간에 고개를 끄덕이고 박수를 쳤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후 민호는 무대에서 내려와 자신의 수영 시절의 오랜 친구들이 기다리는 테이블로 갔습니다. 그들은 따뜻하게 그를 맞이하며 등을 두드리고 의자를 빼냈습니다. 훌륭한 연설이었어, 민호. 수십 년 전 민호와 훈련했던 전직 올림픽 수영선수 준호가 말했습니다. 넌 항상 말을 잘했어. 고마워. 민호가 물 한 잔을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그날의 발견으로 머릿속이 소용돌이치자 그는 공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봐,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미나의 고프로 카메라를 찾았어. 친구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봤습니다. 4년 후에 또 다른 전직 선수인 성민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평소 경로에서 수마일 떨어진 부표에 묶여 있었어.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날의 영상이 있었어. 목소리를 낮추며 그는 경찰서에서 본 것을 설명하고 전화기에 찍은 보트 로고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준호가 더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저건 오션 엘리트 마린이야. 올림픽 프로그램에서 우리 지역 선수들을 후원하는 지역 회사 중 하나야. 우리 시절에는 없었어. 지난 7년 정도에만 두각을 나타냈지. 정말? 그들에 대해 뭐 아는 거 있어? 민호가 물었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장비 기부와 수상 선수들을 위한 교통편 제공에 관대했어.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가 홀 건너편을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저기에 부스를 차려놨어. 민호가 준호가 가리키는 곳을 보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정말로 오션 엘리트 마린 로고가 있는 세련된 전시 부스가 먼 벽에 서 있었고 맞춰진 폴로 셔츠를 입은 두 남자가 직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들과 얘기해 볼게. 민호가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지만 그를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태연한 척하려고 노력하며 신중한 걸음으로 부스에 접근했습니다. 두 직원이 그가 다가오자 올려다봤고 한 명은 관자놀이에 회색 머리가 난 중년이었고 다른 한 명은 열정적인 미소를 지은 젊은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든 남자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수상 스포츠 장비에 관심 있으세요? 사실 당신 회사에 대해 궁금합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올림픽 선수들을 후원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젊은 남자가 열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적절하게 훈련할 자원이 없을 수 있는 유망한 선수들에게 보트, 장비, 교통편을 제공합니다. 칭찬할 만하네요. 민호가 말하고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당신 회사와 관련된 민준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두 남자가 빠르게 눈빛을 교환했고 미소가 약간 흔들렸습니다. 민준, 나이 든 사람이 반복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진 직원이 여러 명 있을 수 있습니다. 성을 알고 계신가요? 민호가 고개를 저었고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꺼내 로고가 있는 보트의 스크린샷을 보여줬습니다. 이 특정 보트를 식별하려고 하는데 민준이라는 젊은 남자가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고 명백했습니다. 두 남자 모두 긴장했고 친근한 태도가 명백한 긴장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 특정 선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젊은 남자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꽤 많은 함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나이든 남자가 빠르게 덧붙였습니다. 우리 보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마리나 직원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마케팅 목적으로만 여기 있습니다. 민호는 그들에게 감사하고 떠났으며 그들의 반응으로 의심이 높아졌습니다. 친구들의 테이블로 돌아가면서 그는 부스를 돌아보았고 젊은 직원이 물러나 귀에 전화를 대고 불안하게 서성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자가 초조한 몸짓으로 머리를 쓸어 넘긴 다음 동료에게 손짓했습니다. 순식간에 그들은 전시 자료를 포장하기 시작했고 분명히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방향을 바꿔 친구들의 테이블을 지나쳐 출구로 곧장 향했습니다. 뭔가 옳지 않았고 그의 본능, 위험한 잠수 중에 그를 살아있게 해준 바로 그 본능이 이 남자들을 따라가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문에 가까워지자 행사 주최자가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강민호 씨, 어디 가세요? 20분 후에 폐회사를 하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 비상사태입니다. 가야 합니다.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는 문을 밀고 나가 주차장으로 서둘렀습니다. 그는 오션 엘리트 마린 로고가 새겨진 벤의 장비를 신는 두 남자를 보기에 딱 제 시간이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차로 달려갔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일은 충동적이었고 어쩌면 어리석기까지 했지만 이 남자들이 미나의 실종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회사벤이 주차장을 빠져나가자 민호는 엔진을 시동 걸었고 그들이 숨기고 있는 진실이 무엇이든 발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호는 오션 엘리트 마린벤이 초승달만의 해안도로를 구불구불 지나가는 동안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이성적인 부분은 그가 하고 있는 일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예감과 이름에 대한 그들의 긴장된 반응에 근거하여 낯선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아내 아버지, 미나를 찾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은 부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발 이게 어딘가로 이어지게 해주세요. 그가 핸들을 꽉 쥐며 속삭였습니다. 전화가 울려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박 형사의 이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민호는 차량의 블루투스 시스템을 통해 응답했습니다. 강민호 씨, 영상을 검토했습니다. 박이 서두 없이 말했습니다. 팀을 구성해서 지금 오션 엘리트 마린을 조사하러 마리나로 향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의 우리 팀은 이미 사건과 관련하여 이전에 회사와 연락했습니다. 저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민호가 앞에 벤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대답했습니다. 2명의 직원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선 행사에 있었는데 제가 민준에 대해 물어보고 보트 이미지를 보여준 후 갑자기 떠났습니다. 따라가고 있다고요? 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민호 씨,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남자들이 위협이 된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니요. 하지만 그들은 수상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직원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민준을 언급하자 겁먹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마리나 쪽으로요? 민호는 벤이 측면 도로로 접어들며 메인 항구에서 멀어지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니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굿을 지나 해안 도로를 타고 있습니다. 위치를 공유해 주세요. 박이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민호 씨, 조심하세요. 이 남자들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뭔가 일어나면 즉시 전화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호가 약속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요청대로 위치를 공유하려고 했지만 벤이 갑자기 가속했고 민호는 그들을 시야에 유지하기 위해 속도를 높여야 했습니다. 따라가려는 서두름에 그는 박의 요청을 잊어버렸습니다.
해안 도로는 험준한 곳을 돌며 한쪽으로는 바다에 숨막히는 전망을, 다른 쪽으로는 가파른 절벽을 제공했습니다. 몇 마일 후 벤이 신호를 보내며 민호가 전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좁고 표시되지 않은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는 속도를 늦췄고 벤이 구비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따라갔습니다. 도로는 해안선을 향해 내려갔고 버려진 마리나로 보이는 곳에서 끝났습니다. 초승달만의 메인 항구와 달리 이 시설은 녹슨 부두와 낡은 건물들로 황폐했습니다. 벤이 건물 중 하나 근처에 세워지고 주차했습니다. 민호는 마리나 입구 훨씬 전에 차를 세웠고 엄폐를 제공하는 해안 소나무 숲 뒤에 주차했습니다. 시야에 다른 차량이 없었고 그가 더 가까이 운전하면 자신의 차가 눈에 띌 것입니다. 이건 활동 중인 오션 엘리트 시설처럼 보이지 않는데 그가 혼잣말을 하며 엔진을 끄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차에서 내린 민호는 도보로 접근했고 주변에 흩어져 있는 식물과 오래된 장비 뒤에 숨었습니다. 그는 행사에서 온 두 남자가 벤에서 상자들을 내려 부두로 옮기는 것을 지켜봤고 그곳에서 그들은 3명의 다른 남자들을 만났습니다. 민호가 대화를 듣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려 할 때 크로스오버 선박이라고 더 정확하게 설명될 수 있는 큰 스피드보트가 부두에 접근했습니다. 3명의 남자가 하선했고 긴장된 표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해. 새로 온 사람 중 한 명이 민호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지역을 확보해. 보스가 요트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기분이 좋지 않아. 민호는 두 남자가 마리나 주변을 순찰하기 시작하자 오래된 연료통 더미 뒤로 몸을 숨겼고 오래된 보트 부품처럼 보이는 것을 덮고 있는 찢어진 방수포 아래에서 더 나은 은신처를 찾았습니다. 경비 중 한 명이 불과 몇 피트 떨어진 곳을 지나갈 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은신처에서 민호는 또 다른 차량이 접근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닫혔고 남자 목소리들이 들렸고 그의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여자들이 흐느끼는 소리가 틀림없었습니다. 보트에 타. 거친 목소리가 명령했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조용히 해. 제발. 여자 목소리가 부드럽게 애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요구한 모든 것을 했어요. 닥치고 움직여. 거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나무 부두 위에 발소리가 이어졌고 보트 엔진이 시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필사적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미나가 그 여자들 중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경비들이 여전히 순찰하고 있는 동안 은신처에서 나올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보트 엔진 소리가 멀어지면서 민호는 근처에서 대화하는 두 남자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한 명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다른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4년 동안 안전했는데 이제 경찰이 그들 주변을 킁킁거리기 시작해. 어쩌면 내부에서 누군가 뭔가를 유출했거나 그 여자애들 중 하나가 어떻게든 말했을 수도 있어. 보스가 완전히 화났어. 이걸 정리하지 못하면 작년에 수로 바닥에 있는 그 놈들과 합류하게 될 거라고 했어. 여기서 나가자. 우리 몫은 다 했어. 민호는 남자들이 벤으로 돌아가 떠나는 동안 완벽하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들의 엔진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그는 조심스럽게 은신처에서 나왔습니다. 버려진 부두에 서서 그는 스피드보트가 사라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최악의 두려움이 확인되었습니다. 미나는 훈련 사고로 익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납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방금 들은 것으로부터 그녀는 실종된 전체 4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호는 전화를 꺼내 박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 씨, 어디 계십니까? 박이 요구했습니다. 위치를 공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초승달만에서 북쪽으로 약 10마일 떨어진 버려진 마리나에 있습니다. 민호가 긴급하게 말했습니다. 북쪽 곳 넘어 표시되지 않은 도로 아래에요. 방금 오션 엘리트 마린과 관련된 인신매매 조직을 목격했습니다. 인신매매? 박이 날카롭게 반복했습니다. 네, 그들이 4년 동안 안전하게 지켜온 여자애들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미나가 실종된 것과 정확히 같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자들을 어디론가 해상으로 데려가는 스피드보트를 봤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 딸이 그들 중 한 명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머무르세요. 박이 명령했습니다. 즉시 부대를 당신의 위치로 보내겠습니다. 아니요. 민호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여기로 오지 마세요. 찾을 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 보트를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 메인 마리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구할 수 있는 보트들을 가지고 거기서 만나요. 저는 이 바다를 잘 압니다. 추적하는 것을 도울 수 있어요. 박이 대답하기 전에 잠깐의 정적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항만 순찰대와 조율해서 20분 안에 메인 마리나에서 만나겠습니다. 서둘러 주세요. 민호가 애원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자애들을 옮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차로 뛰어갔고 발견한 것으로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4년 동안 미나가 익사했다고 믿었는데 진실은 훨씬 더 끔찍했지만 한 가닥 희망도 제공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여전히 포로로 잡혀 있다면 여전히 살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면 민호는 그녀를 찾아 집으로 데려올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민호의 타이어가 끽끽거리며 초승달만 마리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박 형사는 이미 4명의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거기 있었고 항만 순찰대와 해안경비대 대원들도 함께였습니다. 민호 씨, 박이 비상대응 부두 근처에 모인 곳으로 그를 손짓하며 불렀습니다. 두 척의 경찰 보트와 더 큰 해안경비대 선박이 즉시 출발을 위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서둘러 다가갔고 아드레날린으로 여전히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해상 어딘가에 요트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가 보고했습니다. 보스가 요트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이 냉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상부대가 대기 중이고 헬리콥터가 오고 있습니다. 항만 순찰대는 해안 감시 시스템을 사용하여 당신이 설명한 크로스오버 보트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항만 순찰대 경찰관이 태블릿을 손에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선박은 해안선을 따라 남동쪽으로 향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안에서 약 7마일 떨어진 곳이요. 현재 속도로 볼 때 채널 아일랜드 지역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로 가고 있어요. 민호가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그 섬들 주변에는 요트가 주목받지 않고 정박할 수 있는 외딴만이 수십 개 있어요. 박이 민호에게 돌아섰습니다. 이것을 밝혀내는데 도와주신 것에 감사하지만 우리가 작전을 처리하는 동안 여기 계셔야 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민호 씨, 이건 요청이 아닙니다. 이것은 잠재적으로 무장한 범죄자들과 관련된 위험한 상황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누구보다도 이 바다를 잘 압니다. 민호가 주장했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그 섬들 주변에서 잠수해 왔습니다. 수중 동굴, 숨겨진 접근로, 위험한 조류들이 있어요. 박이 명백히 규정을 따르는 것과 민호의 전문 지식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며 망설였습니다. 게다가 민호가 더 조용하게 덧붙였습니다. 만약 미나가 저 요트에 있다면 거기 있어야 합니다. 그녀는 4년 동안 저를 보지 못했어요. 겁에 질리고 트라우마를 겪을 거예요. 그녀는 아버지가 필요할 겁니다. 형사가 깊게 한숨을 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저와 함께 선두보트에 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령을 따르세요. 저항에 마주치면 뒤에 계세요. 알겠습니다. 민호가 즉시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승선했고 민호는 선장이 스피드보트에 마지막 알려진 항로에 기반하여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계획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부두에서 떠나자 민호는 공포와 희망에 이상한 혼합을 느꼈습니다. 수년간의 수색 끝에 드디어 미나를 찾을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어떤 상태일까요? 이 사람들이 그녀에게 무엇을 했을까요? 경찰 무정의가 생생하게 울렸습니다. 항공부대가 이륙했습니다. 수색지역까지 도착 예정 시간 15분입니다. 박이 전송을 확인하고는 민호에게 돌아섰습니다. 경찰관들이 오션 엘리트 마린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으로 보입니다. 선수들을 후원하고 대회용 장비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기업 커뮤니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과 재무 구조를 더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버려진 마리나의 남자들이 보스를 언급했어요. 민호가 회상했습니다. 그를 실망시키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겁먹을 만큼 중요한 누군가요. 누가 이 뒤에 있는지 알아낼 겁니다. 박이 약속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우선순위는 여성들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보트들은 최고 속도로 물을 가르며 달렸고 시간과 경주하며 바다 물보라가 민호의 얼굴을 쏘아댔습니다. 헬리콥터가 머리 위에 나타났고 로터가 천둥같이 울리며 수색을 시작하기 위해 그들보다 앞으로 급속도로 나아갔습니다. 거의 1시간 후 무정의가 다시 울렸습니다. 항공부대 1호입니다. 당신의 위치에서 남동쪽으로 약 12마일 떨어진 곳에서 큰 요트에 접근하는 크로스오버 보트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좌표를 보냅니다. 보트 선장이 즉시 항로를 조정했습니다. 좌표에 가까워지자 그들은 탐지를 피하기 위해 속도를 줄였고 헬리콥터를 위에서 눈으로 사용했습니다. 항공부대 1호는 크로스오버가 요트에 도달했다고 보고합니다. 무정의 운용자가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을 배에 옮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호는 캐빈에서 쌍안경을 집어들고 수평선을 스캔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크로스오버 보트가 이제 옆에 고정되어 있는 세련된 흰색 요트였습니다. 보입니다. 그가 긴장으로 목소리가 팽팽하게 말했습니다. 약 2마일 앞이에요. 쌍안경을 통해 민호는 요트 갑판에서 움직이는 인물들을 지켜봤습니다. 이 거리에서도 그는 어두운 옷을 입은 3명의 여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갑판 아래로 호송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가슴속에서 고통스럽게 두근거렸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미나일까요? 모든 부대 접근 속도를 유지하세요. 박이 무정의를 통해 명령했습니다. 더 가까이 갈 때까지 그들에게 우리의 존재를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보드에 탄 전술 경찰관들이 장비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무기와 통신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한 팀원은 이미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고 필요하다면 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항공부대 1호는 요트에서 움직임을 보고합니다.
무정이가 발표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요트가 이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속력으로. 박이 명령했고 보트의 엔진이 전진하며 포효했습니다. 민호는 쌍안경을 요트에 계속 맞췄습니다. 크로스오버 보트가 요트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보고했습니다. 2명의 무장한 남자가 타고 있어요. 그들이 거리를 좁히자 크로스오버 보트가 갑자기 항로를 바꿔 그들을 향해 직접 향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선장이 경고했습니다. 항공부대, 요트를 시각적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까? 박이 무정의로 불렀습니다. 긍정, 요트가 속도를 높이며 남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잠깐 갑판에서 움직임이 보입니다. 여자들이 다시 밖으로 데려와지고 있고 잠수 장비를 착용하는 것 같습니다. 잠수 장비? 민호가 메아리 쳤고 경보가 그를 관통했습니다. 그들이 여자들을 물에 넣으려고 합니다. 이 지역 전체에 수중 동굴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동굴을 안다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박이 이 정보를 헬리콥터와 다른 보트들에 중계했습니다.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여자들을 수중으로 데려가면 잃을 수도 있습니다. 크로스오버 보트가 이제 명확하게 보였고 무기를 손에 든 2 남자가 갑판에서 보이며 그들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전술 경찰관이 요트가 갑자기 항로를 바꾸자 소리쳤습니다. 움직여! 움직여! 모두 엄폐하세요. 박이 첫 번째 총성이 물을 가로질러 울리자 소리쳤습니다. 민호는 캐빈 벽 뒤로 몸을 숨겼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헬리콥터가 더 낮게 급강하하여 위에서 지원을 제공했고 2 번째 경찰 보트가 크로스오버를 가로막으려고 움직였습니다. 혼란 속에서 민호는 쌍안경을 먼 요트에 고정시켰습니다. 그들이 여자들을 물에 넣고 있습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여자들과 몇몇 남자들, 그들은 모두 잠수 장비를 가지고 물로 들어가고 있어요. 사격 중지! 민호가 경찰관들에게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만약 산소통을 맞추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전술팀 리더가 무정의를 통해 경고를 중계했고 헬리콥터가 접근을 조정하여 크로스오버 보트 근처에, 하지만 직접 맞추지 않도록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그들을 놓칠 수 없습니다. 박이 전술팀과 조율하며 말했습니다. 잠수 장비를 착용한 3명의 경찰관이 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갑니다. 민호가 이미 잠수 장비를 향해 움직이며 선언했습니다. 박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민호 씨. 이 보트에 계세요. 그 수중 동굴들은 미로 같아요. 민호가 필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당신의 다이버들은 저처럼 그것들을 모릅니다. 만약 미나가 저 아래로 간다면 다시는 그녀를 찾지 못할지도 몰라요. 박이 대답하기 전에 크로스오버 보트에서 더 많은 총성이 터져 나왔고 모두를 다시 엄폐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헬리콥터가 경고 사격을 하여 크로스오버를 그들의 위치에서 몰아냈습니다. 혼란 속에서 아무도 그를 보지 않을 때 민호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는 잠수 마스크, 오리발, 예비 호흡 장치를 잡았습니다. 완벽한 세트는 아니었고 산소통도 없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경찰관들이 크로스오버 보트와의 총격전에 집중하는 동안 민호는 경찰 보트 옆으로 몰래 빠져 출렁이는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추위가 그의 시스템을 충격에 빠뜨렸지만 수십 년의 잠수 경험이 작동했습니다. 그는 한 번 수면으로 올라와 방향을 잡고 약 500야드 떨어진 요트를 발견했습니다. 그런 다음 깊은 숨을 들이쉬고 파도 아래로 잠수하여 유일하게 중요한 것,
그의 딸을 찾기 위해 강력한 스트로크로 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미나, 그가 수영하기 시작하면서 필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버텨줘. 내가 가고 있어. 민호는 납치범들과 그들의 포로들이 파도 아래로 사라진 지역을 향해 강력한 스트로크로 수영했습니다. 그는 산소통 없이 물속에 오래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수면 수영과 짧은 잠수를 번갈아 가며 아래 다이버들을 엿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잠수 중 하나에서 그는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다이빙팀이 수면 약 30피트 아래에서 납치범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수중투쟁이 슬로우 모션으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3명의 여자가 각각 남자 1명에게 수갑이 채워져 있어 경찰 다이버들이 그들을 분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범죄 다이버들은 작살총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그것을 사용하여 경찰을 멀리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한 구조 경찰관이 그에게 수갑이 채워진 여자를 보호하면서 납치범의 작살총을 빼앗으려고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공기를 위해 수면으로 올라왔고 폐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중 싸움에서 도울 수 없었습니다. 적절한 장비도 없고 확실히 무장한 상대에 대항해서도요. 하지만 어쩌면 그는 여전히 무언가를 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혼란 속에서 모두의 관심이 수중투쟁이나 경찰 보트와 크로스오버 사이에 진행 중인 대치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요트는 승무원이 물속에 있거나 크로스오버를 조종하는 상대적으로 무방비 상태로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즉석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잠수하는 대신 그는 요트를 향해 헤엄쳤습니다.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선미에서 접근하며요. 수십 년의 잠수를 통해 연마된 기술을 사용하여 그는 요트의 수영 플랫폼으로 몸을 끌어올리고 갑판에 구르며 물에 젖고 헐떡였습니다. 숨을 고른 후 민호는 갑판을 따라 기어갔고 낮게 머물며 도울 수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요트의 잠수 준비 구역에서 그는 찾고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준비되었다가 대피하는 급함에 버려진 작살총 선반이었습니다. 민호는 무기 중 하나를 잡아 장전되어 있고 발사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이번에는 무장하여 물로 돌아가 미나를 풀어주는 것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미로 돌아가기 위해 돌아섰을 때 뒤에서 총 공이치기에 안미스타카블한 딸깍 소리를 들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약간 흐릿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총을 놔둬. 아니면 쏠 거야. 민호는 천천히 돌아서서 납치범과 마주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20대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고 젖은 머리가 매끈하게 넘겨져 있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한 손에는 비싼 술 한 병, 다른 한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민호는 고프로 영상에서 그를 즉시 알아봤습니다. 민준. 민호가 낮고 위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내 딸을 데려갔어. 나는 그녀를 다시 데려가려고 여기 있어. 민준이 약간 흔들렸고 술의 영향이 그의 불안정한 자세에서 분명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그녀가 항상 얘기하던 다이버 남자. 왜인지 말해봐. 민호가 작살총을 아래로 향한 채 유지하며 요구했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녀를 데려갔어? 민준이 병에서 한 모금 마시고 손등으로 입을 닦았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고 있어. 그녀는 19살이고 재능 있어. 우리는 올림픽을 위해 그녀를 훈련시키고 있어. 민호가 비웃었고 작살총을 더 꽉 쥐었습니다. 납치하고 4년 동안 포로로 붙잡아 두면서 가까이 오지 마. 민준이 민호가 무게를 옮기자 총을 들어 올리며 경고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알아? 하고 싶었지만 그들 근처에 가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했어. 그의 얼굴이 쓰라림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들은 내 아버지를 위한 거였어. 민호의 피가 차가워졌습니다. 네 아버지?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민호를 향해 또 다른 불안정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슬픈 일이야, 정말. 나는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도울 수밖에 없었어. 그는 운동선수 젊은 여자들을 사랑해. 항상 그들에게 빠져 있었어. 그의 목소리가 음모적인 속삭임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성공하게 만들 수 있어. 만약 그녀가 자기 일을 제대로 한다면. 거기 서 있어. 민호가 작살총을 약간 들어올리며 경고했습니다. 더 가까이 오면 쏠 거야. 하지만 민주는 듣지 못하는 것 같았고 취한 고백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 전진했고 손의 총이 흔들렸습니다. 민준, 날카로운 목소리가 긴장을 깼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깔끔한 흰 셔츠를 입은 나이 든 남자가 갑판에 나타났습니다. 혼란에도 불구하고 그는 민호에게 직접 겨눈 총을 들고 있었고 그의 자세는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었습니다. 그와 민준 사이의 가족 유사성은 unmistakable 했습니다. 같은 눈, 같은 턱선이었지만 나이 든 남자의 얼굴은 수년간의 잔인함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널 쏠 거야. 민호에게 백승우임이 분명한 민준의 아버지인 남자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쓸모없는 아들은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해. 그는 차가운 시선을 민준에게 돌렸습니다. 그냥 인정해, 아들. 네가 경찰한테 우리가 한 일에 대해 얘기했을 거야. 그래서 그들이 지금 우리 주변을 킁킁거리는 거야. 나는 경찰에게 여자의 아버지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 민준이 항의했고 목소리가 갑자기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나 아니야. 닥쳐. 당연히 너였어. 넌 항상 내 여자애들 중 하나를 원했다는 거 알아. 그의 아버지가 뱉었습니다. 또 누가 말했겠어? 넌 항상 약했어. 항상 재고했어. 그들이 논쟁하는 동안 민호는 발사 준비를 하며 천천히 작살총에 대한 잡고 방식을 조정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 민준이 주장했고 얼굴이 술과 감정으로 붉어졌습니다. 맹세해. 이제 상관없어. 남자가 무시하며 민호에게 완전한 관심을 돌렸습니다. 넌 다이버 아버지지, 그렇지? 그동안 내내 네 작은 딸을 찾고 있었지. 뭐, 내 수색은 여기서 끝나. 남자가 총을 들어 올려 민호의 머리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나는 너 같은 놈이 이 모든 것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만들었어. 그 짧은 순간 두 발의 총성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민준이 아버지에게 총을 쏘았고 총알이 그의 머리에 맞았습니다. 동시에 민호가 작살총을 쏘았고 처음에는 아버지를 겨냥했지만 물에 저항이 없어 작살이 불규칙하게 날아가 목표를 완전히 빗나가고 대신 민준의 어깨에 박혔습니다. 혼란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힘의 총격이 그를 뒤로 휘청거리게 했습니다. 노인이 갑판에 쓰러졌고 그의 아래 피가 고였습니다. 민준은 얼어붙어 서 있었고 총을 여전히 떨리는 손에 꽉 쥐고 있었으며 그의 몸은 충격으로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작살총에 볼트가 박힌 어깨를 통해 고통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고 심지어 움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넓고 공허한 눈이 아버지의 생명 없는 몸에 고정되어 있었고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숨은 얕은 헐떡임으로 나왔고 각각 날카로운 고통의 박동으로 강조되었습니다. 영혼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지난 후 그는 병을 입술에 올렸고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타올랐습니다. 나는 널 증오해, 승우. 그가 중얼거렸고 말이 거의 들리지 않았으며 슬픔과 쓰라린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충격은 민호의 다리에 날카로운 고통으로 깨졌습니다. 아래를 보니 승우가 무기를 발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총알이 그의 허벅지를 맞춘 곳에서 민호의 바지가 피로 젖었습니다. 타는 듯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민호는 혼란의 순간을 이용해 요트의 가장자리로 절뚝거리며 가서 다시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피를 흘리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수중투쟁이 계속되는 곳을 향해 헤엄쳤고 힘이 다하기 전에 민에게 도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잠시 그의 다리의 고통을 무디게 했지만 각 발차기는 그의 몸을 통해 새로운 고통을 쏘아냈습니다. 그가 헤엄치는 동안 피가 뒤따랐습니다. 그는 미나를 마지막으로 본 요트 앞쪽을 향해 헤엄쳤습니다. 수중에서 민호는 투쟁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찰 다이버들이 나머지 납치범들과 교전했고 여전히 그들의 포로들에게 수갑이 채워진 여자들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출렁이는 물과 기포 흐름을 통해 민호는 미나를 발견했습니다. 여전히 그녀를 잡고 있는 남자에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민호는 그들을 향해 헤엄쳤습니다. 납치범이 그가 접근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작살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민호는 이제 무기가 없었고 딸을 구하겠다는 결심밖에 없었습니다. 납치범이 겨냥하자 민호는 뒤에서 경찰 다이버 한 명이 접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완벽한 조율로 경찰관이 그가 발사할 때 납치범의 팔을 잡아 작살이 민호를 인치로 빗나가게 했습니다. 민호가 미나와 씨름하는 납치범에게 도달했습니다. 약해지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굴에서 했던 것처럼 남자의 잠수 호흡기를 잡아 입에서 잡아당겼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기 손실은 납치범을 패닉에 빠뜨렸고 민에 대한 그립을 느슨하게 했습니다. 함께 민호와 경찰, 다이버가 납치범을 제압했습니다. 경찰관이 빠르게 미나를 납치범에게 묶고 있는 수갑을 잘라냈고 4년의 긴 세월 후 마침내 그녀를 풀어줬습니다. 혈액 손실과 피로가 타격을 주면서 민호의 시야가 가장자리에서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사라지기 전에 그가 본 마지막 것은 미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인식과 믿을 수 없으므로 크게 뜨이며 물을 통해 그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민호는 의료 장비의 리듬 있는 신호음과 보트의 부드러운 흔들림에 깨어났습니다. 강한 빛에 눈을 깜빡이며 그는 해안 경비대 선박으로 보이는 곳에 들것에 누워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의료진이 그의 다리 상처에 압력을 가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그의 활력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의료진이 외쳤습니다. 강민호 씨, 움직이지 않으려고 노력하세요. 많은 피를 잃었습니다. 민호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려고 노력했습니다. 미나, 그가 목이 쉬어 말했습니다. 내 딸은 어디 있어? 아빠, 여기 있어요. 그가 4년 동안 듣고 싶었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나가 그의 옆에 나타났고 여전히 잠수복을 입고 있었지만 담요가 어깨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그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야위었고 그녀의 눈은 전에는 없었던 그림자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짜였습니다. 미나. 그가 그녀의 손을 향해 손을 뻗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안전해. 그녀가 그의 손을 잡았고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빠가 나를 찾았어요. 이 모든 시간 후에 정말로 나를 찾았어요.
민호가 대답하려고 싸바싸 했지만 고통의 파도가 그의 말을 짧게 잘랐습니다. 의료진이 개입하여 미나를 부드럽게 뒤로 밀었습니다. 그는 즉시 의료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 총알을 빼내야 합니다. 다른 의료진이 접근하여 미나와 근처에 옹기종기 모인 2명의 다른 젊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 모두의 부상도 확인해야 합니다. 트라우마적인 경험을 겪었으니까요. 한 여자, 금발이고 눈에 띄게 떨고 있는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들 다 사라졌나요? 우리를 가둔 남자들이요. 근처에 서 있던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협을 제거했습니다. 크로스오버 보트에 납치범 2명이 교전에서 사망했습니다. 우리는 요트 선장과 아들 민준을 포함한 3명을 체포했습니다. 여자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역력했습니다. 3번째 여자, 검은 머리의 야윈 여자가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박 형사가 나타났고 민호의 들것에 접근하면서 만족과 걱정이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고집 센 사람이에요, 강민호 씨. 그것은 내가 본 것 중 가장 용감하거나 가장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민호가 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을 다 잡았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전은 요트에서 사망한 남자인 백승우가 운영한 것 같습니다. 그는 오션 엘리트 마린을 비롯한 다른 사업체의 소유주입니다. 예비조사에 따르면 그는 수년 동안 여성 선수들을 표적으로 삼아왔고 아들을 이용해 그들을 식별하고 납치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는 그들을 성공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어요. 민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수능과 교환으로요. 우리는 이미 수년에 걸쳐 여러 운동 후원과 연결된 증거를 찾았습니다. FBI가 이제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형사가 민에게 돌아섰습니다. 강민아 씨, 어려운 것을 알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말해줄 수 있나요? 더 자세한 진술은 의료 조치를 받은 후에 할 수 있습니다. 미나가 아버지를 보며 그의 존재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부표에서 그날 시작됐어요. 그녀가 민호가 예상했던 것보다 안정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훈련하고 있었는데 민준이 물속에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친근해 보였고 그냥 다른 수영선수였어요. 우리는 펠리컨 암초까지 경주했고 돌아오는 길에 그가 근처에 보트가 있다며 초승달만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했어요. 그녀가 멈추고 힘들게 삼켰습니다. 저는 수영으로 피곤했고 보트에서 쉬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부표에 둔 고프로 카메라는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민주는 너무 정상적으로 보였고 무해해 보였어요. 민호가 그녀의 손을 꽉 쥐었고 그녀가 계속하도록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집으로 데려가지 않았어요. 대신 백승우의 저택으로 데려갔고 그들은 저에게 약을 먹였어요. 깨어났을 때 저는 안나와 릴리와 함께 방에 갇혀 있었어요. 그녀가 2명의 다른 여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승우는 제 올림픽 꿈을 이루게 해줄 수 있다고, 저를 챔피언으로 만들 수 있는 인맥과 자원이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와 협력해야 한다고 했죠. 그녀의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제가 거절했을 때 그는 아빠를 해치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는 아빠의 잠수회사, 우리 집, 아빠의 일과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빠가 사고를 당할 거라고요. 먼저 사업이 망하고 그 다음 집이 불타고 마지막으로 치명적인 잠수 사고가 일어날 거라고요. 민호는 분노로 속이 메스꺼웠지만 미나를 위해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겉으로는 저항을 멈췄어요. 미나가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재산에 있는 호수에서 매일 훈련했어요. 우리는 항상 감시받았고 항상 지켜봤어요. 그는 우리를 건강하게 유지했고 우리가 운동 체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안나와 릴리는 저보다 더 오래 거기 있었고 탈출을 시도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2명의 여자애가 이전에 시도했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른 여자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나의 설명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요트에 탔어요. 미나가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패닉 상태였고 누군가 경찰에게 말했다고 했어요. 승우는 그것이 아들 민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 사이에 긴장이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승우는 부하들에게 우리를 다른 장소로 옮기라고 명령했어요. 박이 냉정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당신들 모두요. 나중에 완전한 진술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여러분 모두 의료 조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안경비대 선장이 그들이 항구에 접근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두에 가까워지자 민호는 불빛이 깜빡이는 구급차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당신을 병원으로 직접 데려갈 겁니다. 박이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의사들이 당신을 승인하면 저도 당신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민호가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구조의 아드레날린이 사라지면서 다리의 고통이 강화되었습니다. 아들 민준이 요트에서 모든 것을 말했어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인정했어요. 그를 구금하고 있습니다. 박이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당신의 증언과 우리가 수집하고 있는 증거 사이에서 그들은 다시 자유를 보지 못할 겁니다. 보트가 정박하자 의료팀이 배에 뛰어 올랐습니다. 민호는 빠르게 들것으로 옮겨졌고 다른 구급대원들이 미나와 다른 여자들을 돌봤습니다. 이송을 위해 분리될 때 미나가 민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빠, 더 용감했어야 했어요. 탈출할 방법을 찾았어야 했어요. 고통에도 불구하고 민호는 딸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넌 살아남았어. 그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네가 그 카메라를 부표에 잊어버린 게 다행이야.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구조로 이어진 놀라운 우연을 이해했습니다. 사랑해, 아빠. 나도 사랑해, 내 딸. 민호가 목소리가 갈라지며 대답했습니다. 단 하루도 널 찾는 걸 멈춘 적이 없어. 구급대원들이 부드럽게 그들을 떼어놓았고 민호가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나는 마지못해 놓았고 그들이 그를 구급차에 싣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를 잘 돌볼게요. 한 구급대원이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경찰관들이 예비 검사 후 병원으로 데려다 줄 겁니다. 곧 그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구급차 문이 닫히자 민호는 부두에 서 있는 미나의 마지막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경찰과 의료진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겪은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꼿꼿이 서 있었고 수영선수의 어깨가 곧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병원을 향해 질주하는 구급차 안에서 민호는 그날의 사건들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날 아침 그는 자선 행사에서 연설을 하고 있었고 희망 없이 수색하며 살지 않고 존재하는 일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역경에 맞서 그는 딸을 찾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미나와 다른 여자들은 수년 동안 포로 생활의 흉터를 짊어지고 갈 것입니다. 제공할 진술, 견뎌야 할 재판, 그들 모두를 위한 긴 치유의 여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4년 만에 처음으로 민호는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의 딸은 안전했습니다. 그녀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는 그녀를 시야에서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진통제가 효과를 발휘하고 의식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민호의 마지막 생각은 그가 수색을 계속하게 한 완고한 결단력, 고프로, 카메라의 기적적인 발견, 그리고 그와 미나가 받은 두 번째 기회에 대한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모든 역경에 맞서 그들은 서로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도전이 닥쳐도 그들은 함께 맞설 것입니다.